안녕하세요.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K-텍소노미를 통한 자금 조달 기회 탐색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B&G 파트너스의 정진 본부장입니다. 우리가 ESG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서 ESG는 돈을 쓰면서 사회에 공헌을 하는 것이 아니라 ESG를 열심히 하면 기업이 돈을 벌게 되고 투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나온 게 ESG였고 그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사실 ESG가 유행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체감적으로 진짜 ESG를 하면 투자를 잘 받나? 재무적으로 도움이 되나?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ESG에 있는 수많은 요구사항을 다 수행하기에 자금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해서 오히려 ESG 적용을 좀 늦춰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ESG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런 ESG 취지와 지금 현실이 맞는가 약간 우려가 되는데요. 다행히도 ESG에 부합하면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자금 조달, 특히 이제 좋은 조건으로 은행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많은 그런 힌트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올해 3월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438조의 자금을 기후위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 공정 전환,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는 거, 미래 기술을 개발하는 거 이런 활동들에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그때 기준이 바로 오늘 설명드릴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또 K-텍소노미입니다. 즉 K-텍소노미에 부합하는 활동을 할 때 저런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또 기업들이 볼 때 몇 년에 걸친 그런 장기 계획은 또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당장 이용할 수 있는 건 없냐 라고 하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먼저 정부가 그 정책 자금을 통해서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살펴볼 게 이제 녹색 채권입니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K-텍소노미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따른 활동에 돈을 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정부가 최대 3억까지 이자 보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또 채권은 사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약간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은 사실 일반 시설자금 대출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금리를 정책자금으로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산업은행, 신한은행, 수출입은행 등등이 참여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부 정책자금을 통한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정부가 정책자금을 통해서 녹색 K-텍소노미에 그런 부합하는 녹색 경제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니까 일반 시중은행들도 또 자기들의 자체 자금을 통해서 비슷하게 기술에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그런 상품들을 막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살펴볼 게 산업은행이고요. 산업은행은 이미 5가지 상품을 이제 개발해서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시중은행 중에서는 최초로 신한은행도 비슷한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올해 7월부터 실제로 그런 K-텍소노미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들에게 금리 우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산업은행이 이제 실제로 신한은행은 7월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산업은행 지금 있는 상품이 실제 뭔지 한번 5개가 있는데 이렇게 예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친환경 생태계, 탄소 저감, 넷제로 좋은 말들이 막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즉 K-텍소노미에 해당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를 80bp 우대를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지금 당장도 우리 사업이 우리의 활동이 K-텍소노미에 부합하면 저런 금리 우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상품 기회들을 조금 설명드렸는데 계속 여기서 K택소노미에 부합하는 활동이어야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K택소노미가 뭔지,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가 뭔지 간단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택소노미는 녹색 경제 활동이 뭔지 정부가 그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제시한 그런 목록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6대 환경 목표에 기여하는 74개 경제 활동을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6대 환경 목표가 뭐냐고 하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 경제, 오염, 생물 다양성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녹색 경제 활동이라고 하면 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래야지 그 기후 변화에 이제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K택소노미에서 녹색은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저 6개 환경 목표 중에 하나에 기여하면 녹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나 생태계가 이제 잘 보존이 되어 있어야 그 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고, 또 물이나 그런 그 땅에 그런 저장되어 있는 탄소가 공기로 대기로 이렇게 배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를 직접 감축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저런 전반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잘 보존하는 활동들, 그런 활동들을 다 녹색 경제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K택소노미에서는 경제 활동 74개를 주면서 또 그 각 활동별로 충족해야 되는 기준도 또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활동이 K택소노미 74개 경제활동에 해당하네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4가지 기준,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인데 저 4개 기준까지 다 충족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냥 녹색 경제활동이면 됐지 저런 기준을 또 세부적으로 마련했나? 그 이유는 그 기준의 세부적인 그 기준을 살펴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래 에너지로 많이 이제 소개되고 있고 기대되고 있는 수소를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기준은 그냥 진짜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냥 데피니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제조한다 그러면은 활동 기준은 일단 충족이에요. 근데 인정 기준에서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수전해서 나온 수소로 그런 방식으로 수소를 만들 때 그런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정 기준은 어떤 활동을 할 때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기술적인 스레숄드라고 볼 수 있어요. 수소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LNG를 개질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저렇게 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그 물을 수전해서 수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LNG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들면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가 LNG에 있던 그 메탄이 그 대기 중으로 배출이 돼서 사실상 친환경이라고 볼 수가 없어집니다. 그냥 LNG를 직접 쓰는 것보다도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돼요. 이런 활동을 그냥 수소라는 그런 이름만 갖고 우리가 녹색 경제활동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소를 만들더라도 재생에너지로 물을 수전해서 만들 때만 우리가 녹색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정 기준이고요. 그 경제활동마다 이런 인정 기준이 좀 이렇게 까다롭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활동은 그냥 그 활동 자체가 너무 그냥 명확하게 녹색이어서 딱히 인정 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제 기준을 보면 우리가 아까 녹색 경제활동은 6대 환경 목표 중에 하나에 기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환경 목표에 기여하면서 나머지 환경 목표는 완전히 무시해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로 따지면 수소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기여하는 활동인데, 그럼 그 과정에서 뭐 물이나 오염, 생물 다양성, 순환경제에 심각한 피해는 최소한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게 배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호 기준은 그런 환경과는 좀 무관한데 일반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적격한 활동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노동, 인권, 반부패, 막 중대재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수소를 만들더라도 그것을 막 강제 노동을 해서, 아동 노동을 해서, 아니면 막 뇌물을 주고 사업권을 따서 그런 활동을 한다면 이게 우리가 녹색 경제 활동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금리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그건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환경과는 좀 관련이 없지만 사회적인 기준은 최소한 충족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도입된 것이 보호 기준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K텍소노미에는 74개 경제활동이 있고 각 활동별로 또 다시 4개의 기준이 있어서 저 기준을 다 충족할 때 우리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이 된다 라고 다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근데 아직 추상적일 것 같아요. 그럼 74개 경제활동이 뭐냐, 좀 미리 좀 예시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짧은 강의에서 74개 경제활동을 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래도 관심이 많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환경 목표에 있는 경제활동을 몇 개 이제 중요한 것들만 한번 쭉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인정 기준 중에서도 좀 재밌는 것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쭉 목록을 보시면 그 먼저 공통 부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혁신 품목을 제조하거나 또 혁신 품목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를 제조하는 활동은 우리가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을 해준다 입니다. 근데 저기서 혁신 품목이 뭔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재밌는 활동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활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제조업이겠죠. 산업이라고 하는. 그럼 우리 제조업 중에서는 어떤 활동을 그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보는지 또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조에서는 2가지 활동을 크게 녹색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 제품이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제품을 만드는 활동을 먼저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1의 가이 2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을 위한 소재품 장비 제조 활동인데요. 먼저 보시면 뭐 재생에너지, 수소, 무공해, 운송수단 등등을 위한 소재부품 장비를 제조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뭔가라고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그런 흔히 볼 수 있는 활동들이에요. 재생에너지라고 하면은 뭐 우리 태양광, 뭐 풍력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수소라고 하면 뭐 연료전지도 있고, 요새 일반적인 전통적인 에너지 회사들이 다 수소를 제조하는 활동을 또 같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 이제 무공해 운송수단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전기차예요. 그럼 전기차의 소재부품 장비 뭐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2차 전지, 또 2차 전지의 소재인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이 다 그 무공해 운송수단의 소재부품 장비에 해당을 합니다. 또 선박도 우리나라 요새 뭐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것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선박들을 막 개발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 부품 장비를 제조하는 활동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런 다양한 제조업이 그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이 되고요. 근데 이런 제품이 녹색, 제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활동 말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원래 제조를 하는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공정이나 새로운 에너지원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이전에 비해서 훨씬 적게 배출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제품이 뭐 무슨 제품인지와 무관하게 또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1의 가이 6 이런 그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뭐 구축 운영하는 활동이에요. 근데 저기에는 아무 활동이나 우리가 새로운 그 공정을 도입했더니 전기를 옛날보다 조금 덜 써서 결과적으로 온실가스가 줄어요. 그럼 그런 활동을 다 녹색으로 인정해 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어느 정도 이상의 온실가스가 좀 많이 감축이 될 때만 인정을 해줘요. 근데 그 기준은 뒤에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의 기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크게 이런 2가지 종류, 제품 자체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경우, 아니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 이 2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말고 발전 에너지라 그래서 우리 에너지 생산하는 그런 에너지는 이제 전기와 열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지금 전기나 열을 생산할 때 우리가 다 석유, 석탄, 뭐 LNG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게 다 이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화석연료를 안 쓰고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제 장려를 해서 그 확산을 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화석연료를 안 쓴다는 건데, 그럼 화석연료 안 쓰면 뭘 쓰냐,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죠. 재생에너지도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풍력, 뭐 태양광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 그런 재생에너지가 있고, 바이오 에너지라 그래서 그 식물성
그런 원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말고 또 수소 암모니아라고 하는 그런 또 새로운 대체 에너지원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나 이제 암모니아는 그 분자식의 C 그 탄소가 있는 그 C가 없습니다. 그냥 수소는 뭐 H2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수소를 써서 전기나 열을 생산하면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크게 이제 보면 이렇고, 이 안에 또 그런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별로도 크게 나뉘어요. 그래서 직접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활동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재생에너지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활동, 바이오 에너지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활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소나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활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전기나 열을 생산할 때 쓰는 그 에너지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바이오, 뭐 에너지 혹은 수소 암모니아를 그 자체를 생산하는 활동이 또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바이오 매스나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활동이 녹색 경제 활동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수소를 또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활동이 또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이 돼요. 아까 우리 수소 할 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 때만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됐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소를 만드는 활동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활동 나왔고, 그거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수소를 통해서 만든 전기나 열을 저장하는 활동이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태양광은 뭐 밤에는 뭐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 때는 또 전기를 생산 못 하잖아요. 이럴 때를 위해서 에너지가 막 생산될 때 전기가 만들어질 때 그런 남는 그런 전기를 저장을 해놨다가 전기가 생산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를 이송하는 활동들이 쭈루룩 나와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이송하거나 수소를 이송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새 이제 ICT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ICT를 통해서 이런 그런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를 통한 그런 에너지 생산을 도와주는 그런 활동들도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운송이에요. 운송. 그래서 우리 지금 다 자동차가 내연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 이제 전기차로 바꾸는 혹은 수소차로 바꾸는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기차를 제조하는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를 도입하는 활동. 그러니까 법인 차량으로 전기차를 사거나, 아니면 우리가 택시 운수업을 하는데 이제 영업용 택시를 전기차로 바꾸는 활동들이 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인프라잖아요. 계속 이것 때문에 보급이 빨리 되기도 하고 느리게 되기도 하는데, 그런 인프라, 충전 인프라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활동들이 또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살펴보고 싶은 게 KT엑소노미엔 특이하게 전환 부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그 화석연료를 안 쓰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녹색 경제 활동인데, 어떤 부문은 당장은 화석연료를 안 쓰고는 도저히 온실가스를 줄일 수 없는 그런 부문들이 있습니다. 그 부문은 그런 경우 한 2030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을 해준다. 아까 나왔던 진짜 녹색 경제활동들은 기간에 제한 없이 그냥 영원히 녹색인데, 지금 말씀드릴 몇 가지는 2030년까지만 녹색 경제활동이에요. 그래서 LNG를 써서 전기를 생산하는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기준이 정량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LNG를 쓰지만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제 최대로 적게, 즉 고성능 설비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 차차차차 수소를 혼소해서 혹은 바이오 가스를 혼소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좀 줄여야 된다. 이런 기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이 충족될 때만 LNG 발전은 녹색 경제 활동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볼만한 게 이제 선박인데, 아까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 게 이렇게 쉽게 아직 도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뭐 중유나 디젤 같은 걸로 선박이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게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해요. 근데 그거를 LNG로만 바꿔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2030년까지만 LNG를 통해서 선박이 운전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녹색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석연료로 또 일부 인정을 해주고 있지만 이것은 30년까지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혁신 품목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혁신 품목을 제조하거나 또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를 제조하면 녹색 경제활동인데, 여기 뭐 굉장히 많은 그런 품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들과 겹쳐요. 그 뭐 태양열 뭐 발전, 태양광 발전 이런 것들, 수소 다 똑같이 있는데, 여기 재밌는 게 아까는 딱히 그 녹색 경제활동 본문에는 없었던 스마트 시리즈들, 우리 뭐 스마트 팩토리, 또 뒤에 넘어가면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 효율을 올려줘서 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도 마찬가지고 뭐 스마트 모빌리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혁신 품목에 들어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뭐 IT를 한다, 이런 경우,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물류 로봇을 제조를 한다, 이런 경우에도 다 녹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은 이제 어떤 활동이 있나 경제 활동들을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인정 기준이 이제 아까 또 몇 개 있었잖아요. 뭐 수소를 만드는데 물을 수전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재밌는 인정 기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아까 제조를 하는데 이전에 비해서 에너지를 덜 써서 온실가스가 줄어요 라고 할 때, 도대체 전기를 얼마나 덜 써야, 이전보다 많이 줄여야 녹색인지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설비의 내용연수 곱하기 2.4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연수가 10년짜리 설비다 그러면은 2.4를 곱하면 24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24%가 되는 건데, 우리가 새로운 설비를 도입했는데 그 전 설비보다 에너지 효율이 24% 이상 좋아졌다, 이런 경우에 녹색 경제 활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용연수가 20년이다 그럼 20 곱하기 2.4는 48이니까 48%의 에너지 효율이 증가를 해야 그럴 땐 또 녹색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 중소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중견기업은 쭉 여기서 보시면 그 어떤 장비를 이제 도입을 하면 무조건 녹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기 재생에너지도 있고, 뭐 폐열 활용하는 활동, 뭐 인버터를 설치하는 활동, 다양하게 있어서 저 열 몇 개 활동 중에 하나, 저 설비를 우린 도입했는데 라고 하면 그냥 바로 뭐 얼마나 온실가스가 줄었는지는 안 물어봅니다. 저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이제 인정 기준까지 충족하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융 상품을 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아까 LNG 발전의 경우에 또 아까 이 부분은 아까 인정 기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 1kW의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에 340g 이하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때만 녹색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수소인데, 수소도 사실 아까 이제 수전해를 통한 그런 그린 수소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2030년까지는 그 LNG를 개질해서 만든 그레이 수소에 CCS, 탄소 포집 그 장비를 설치해서 탄소를 포집하는 경우에 또 한시적으로 30년까지 녹색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경우에는 근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0% 이상을 포집할 때만 녹색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게 불로수소인데 또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서 우린 수소야 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막 금융상품을 찾아볼 게 아니라 저런 또 인정기준도 충족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K텍소노미의 경제활동이 있고 인정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산업은행으로 가서 그런 금리 우대를 신청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이,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쭉 한번 K텍소노미 74개 경제활동을 쭉 놓고, 아니면 혁신 품목까지 같이 놓고 우리가 하려는 사업이 어디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먼저 찾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 수소하는데, 우리가 만드는 그런 부품 전기차에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정기준 충족하는지 살펴봐야겠죠. 그 활동별로 기준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거는 인정기준이 없으니까 이건 바로 되겠네 일 수도 있고, 온실가스를 뭐 얼마나 배출하는지, 에너지를 얼마나 줄이는지 이런 걸 또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또 명세서나 뭐 설계도 이런 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배제 보호 기준은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지만 또 이렇게 주로 우리가 환경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배제 기준도 살펴보고, 아까
뭐 노동법 우리가 위반하는 거 없는지 그런 거를 통해서 보호기준까지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 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산업은행도 보면 상품이 5개였잖아요. 그 K텍소노미에 부합한다고 해서 한 가지 상품으로 제시되질 않고 다 그 기여하는 환경 목표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상품을 이제 별도로 이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제활동에 해당을 하고 기준까지 충족하면 어떤 금융상품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건 이제 은행들의 그런 상품 설명서 같은 거 보면 나오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은행으로 가서 관련된 설비 투자를 할 때 그냥 일반 시설자금 대출, 뭐 중소기업 관련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텍소노미에 부합하는 녹색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금리 우대 상품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하시면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텍소노미라는 툴을 통해서 기후위기 극복에 그런 기여하는 좋은 기술을 가진 중소 중견 기업들이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